자, 그러면 이 할인 기법 중에서 첫 번째 순형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순형가법에서는요, 첫 번째 순형가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네. 순형가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순형가란 유입형가에서, 또 유입형가의 합이라고 그러죠. 왜 유입형가의 합이라 그럴까요? 세후연금수지하고 세후지분복객을 합쳐야 되니까. 그리고 세후연금수지는 한 번만 들어와요, 여러 번 들어와요? 세후연금수지는 보유 단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입형가의 합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유출형가를 뺍니다. 그래서 유입형가에서 유출형가를 뺀 거를 뭐라 부른다? 순형가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할인기법이죠. 자, 할인기법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걸 할인이라 그러는데,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아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순형가법을 쓰려면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꼭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인 기법들은 할인율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형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화폐 시간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이자율 썼죠. 근데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써요. 뭘 쓴다고? 요구수익률 씁니다.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써요. 기억하세요? 요구수익률은 일종의 다 수익률이죠.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거는 다 수익률이야. 이자율도 수익률이죠, 일종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율, 할증률은 다 수익률의 일종들이거든. 그래서 순형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쓴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어떨 때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입형가가 클 때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유입형가가 크다는 얘기는 순형가가 뭐보다 크다는 겁니까? 0보다 크겠죠. 같아도 되거든.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선택해요. 그럼 반대로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투자 기각. 예,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아셔야 됩니다. 세 개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형가법은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하고 비교하는 거야. 순형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순형가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요구수익률을 미리라는 거를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전에 확정을 해야 될까요? 확정을 안 해도 될까요? 확정을 해야 되겠죠. 확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어려우면 요구수익률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을 알아야 뭐 할인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순형가법은 요구수익률을 미리 사전에 확정해야 된다. 자, 이제 내부수익률 보겠습니다. 내부수익률. 이 순형가법은 영어로 NPV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보세요. Net Present Value의 약자예요. NPV. NPV 그럼 순형가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네. IRR이라고도 그럽니다. Internal Return Rate의 약자입니다. IRR. 네. 이 내부수익률법은 이 내부수익률의 뜻이 중요해요.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순형가법에서는요, 순형가를 구하세요 하는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제가 순형가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다 배웠어. 다
다 배웠어. 다 배웠다니까. 첫 시간에. 자, 지금 이 사람이 1,000원을 투자해요. 1,000원. 그럼 이게 유출액이다, 그죠? 이게 유출액이지. 그런데 1년 뒤에 1,200원이 들어와요. 1,200원. 이렇게 해놓고는 순영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내거든요. 잘 내. 이렇게. 그럼 순영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유의백에, 이게 유의백이잖아요. 이게 유의백이죠. 이게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유의백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빼면 되죠. 맞아요. 이게 순영가거든. 그러면 유출액의 현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지금 얼마입니까? 1,000원. 이 유출액 현가는 알아.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하면 돼? 유의백의 현가를 구하면 되죠. 이 1,2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앞에서 봤는데 이걸 뭐라고, 이거 뭐더라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네. 일시불의 현재 가치네. 일시불의 현재 가치. 맞아?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을 가르쳐줘야 현재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가르쳐줘. 할인율. 근데 지금 순영가법이니까 순영가법의 할인율이라는 건 결국 이게 요구 수익률이란 뜻이거든. 이게 별다른 말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영가를 구하세요 그래 놓고는 할인율이 20%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 할인율 20%는 결국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요구 수익률이란 뜻이야. 왜? 순영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쓰니까? 요구 수익률을 쓰니까. 그럼 시험에서 요구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주더라도 그게 할인율이란 뜻입니다. 네?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1200 나누기 20%니까 1. 그 아까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기억이 나세요? 1점에 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다 내가 오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그러면 유의백의 현가는 1200 나누기 1.2 하면 1200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빼기 1000 이게 순영가야. 그럼 계산기를 들고 1200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나올까? 1000 나올 것 같네. 1000. 그죠? 계산기 나중에 계산기 구입할 때까지 핸드폰도 봐줄게요.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1000 나옵니다. 그럼 빼기 1000. 그러면 뭐가 나와? 순영가가 0이 나와. 순영가가 0이 나와. 그럼 이 문제는 순영가가 얼마다? 답이 0이에요. 순영가 0이야. 자, 이때 순영가가 0이 나왔는데 이때 사용한 할인율이 몇 프로였어요? 20%였지. 20%라는 할인율을 쓰니까 순영가가 0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때 순영가를 0으로 만든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영가가 0이라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같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뭐냐?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건 절대 안 내. 못해 우리는. 만약에 2년짜리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는 신경 안 쓴다 지금은. 그럼 지금은 뭘 신경 쓰느냐? 내부 수익률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냐? 내부 수익률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몰라도 됩니다. 뜻만 아세요. 뜻만. 그럼 결국 또 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지 보세요. 순영가가 0이라는 얘기는 유의백 현가하고 유출액 현가하고 이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잖아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내부 수익률의 뜻, 내부 수익률의 뜻. 자, 두 번째, 이 내부 수익률법은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해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아까 순영가법은 할인율로 뭘 썼어요? 요구 수익률 썼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요구 수익률 어디다 쓰려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보자.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쓴대. 아까 순영가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미리 확정을 했어.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쓴대. 그러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쓸 데가 없잖아 지금. 미리 구할 필요가 없죠. 사전에 미리 구할 필요가 없어. 한 번씩 시험에 내. 내부 수익률법도 만약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미리 확정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미리 확정 안 해요. 미리 확정 안 해도 돼요. 내부 수익률을 구해놓고 나중에 구해도 괜찮아. 자, 세 번째, 항상 투자 분석 기법은 어떨 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우리 앞에 기대 수익률 공부한 적 있죠?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 때 그때도 뭐하고 뭐를 비교하던가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고 그랬거든.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복습해야 된다.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랬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때 그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나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그러면 어떨 때 투자하느냐? 내부 수익률이 클 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잖아.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 그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되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의 뜻을 잘 물어봐요. 그리고 요거 꼭 아셔야 되고요. 특히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제가 지금 3개씩만 딱 하고 있습니다. 3개씩만.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PI라고도 그럽니다. Profit Index의 약자입니다. PI. 네. 자,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첫 번째, 수익성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익성 지수. 아까 수익성 지수는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상하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는다? 유출액 평가에 대한 유입액 평가.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유출액 평가에 대한 유입액 평가,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읽는 것도 물어본다니까, 얘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유입액 평가 나누기 유출액 평가죠. 유출액 평가 나누기 유입액 평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딱 확인해야 돼. 요거부터. 두 번째, 그럼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 기법이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다 있어야 돼. 얘는 할인율로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 써요. 요구 수익률. 그럼 얘도 당연히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해야 되겠네. 확정해야지. 할인율로 쓰니까. 자, 세 번째, 수익성 지수에서의 투자 여부 결정법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가, PI가 유입액의 평가가 커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합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투자 선택, 투자 기각. 자, 만약에요, 유입액의 평가하고 유출액의 평가가 두 개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돼? 1이 되죠? 1이 되잖아요. 자, 아닌가? 1 맞죠? 유입액의 평가하고 유출액의 평가가 같으면 순평가가 0으로 됐잖아요. 유입액의 평가와 유출액의 평가가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아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부 수익률이 유입액의 평가와 유출액의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잖아. 그럼 유입액의 평가와 유출액의 평가가 같아버리면 수익성 지수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까요?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그렇죠,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세 가지 봤어요. 세 가지. 자,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뭐냐?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뺀 거야. 그죠? 뺀 거고, 어떨 때 투자한다? 순영가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기준이 0이야, 0. 순영가고 0하고 비교해. 순영가고 0하고 비교해. 자, 내부수익률법이에요. 내부수익률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해?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 내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 자, 수익성지수법은요, 유출액 평가에 대한 유입액 평가입니다.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나눈 거예요. 수익성지수는 뭐하고 비교해요? 1하고 비교해요. 1하고 비교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어떨 때 투자하는지. 자, 그래서 할인기법 세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양가로 이번에 종류 해가지고 박스가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림셈법 한번 보겠습니다. 어림셈법. 자, 지금부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어림셈법.
자, 이 어림셈법은요,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까지 고려 안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꼭 기억하고요. 자, 성수법에서 성수가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소득 성수예요. 순소득 성수가 있어요. 세전연금수지 성수가 있어요. 세후연금수지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 보면은 37페이지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메뉴에. 네. 그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표를 외워야 되거든요. 네? 외워야 돼요. 이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를 물어봐요, 바로.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외우는 방법. 자. 이 조소득 성수할 때 성수법은요, 이 성수 앞에 있는 글자 있죠? 성수 앞에 있는 글자가 다 분모로 가요. 그럼 조소득 성수는 분모가 뭐가 될까요? 조소득이에요. 조소득 분모가. 그럼 순소득 성수는 분모가 순소득이 아니고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분모가. 그럼 세전연금수지 성수는 분모가 뭘까요? 세전연금수지.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성수는 분모가 뭘까요? 세후연금수지. 네, 뭐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분자만 적으면 되네. 제가 아까 영업현금 흐름할 때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하고 친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분자는 그냥 다 총투자액이야. 얘들은 총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사실 외울 게 아니네. 외울 게 아니죠. 글자 찾기네. 외울 게 아니거든. 그럼 얘들은 가면 뭘까? 분자가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별로 안 어렵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네. 성수법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수익률법이 있거든. 수익률법. 역수가 있어요. 역수가 뭔데요? 뒤집은 거. 수익률법과 성수법은 역수관계가 있어요. 역수의 관계야. 역수의 관계.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수익률법 해가지고 쭉 오른쪽에 4개가 나와 있죠. 요 이름들이 조금 이제 낯설 수가 있거든요. 좀 적어드리면 먼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 환원율이라고 있어요.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그래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 자본 환원율. 세 번째,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그러고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후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법은 말 그대로 수익률이기 때문에 분모가 사실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익률이라는 거는 분모가 투자고 분자가 수익이 돼야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습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뭐가 될까요?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분배당률은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일단 이걸 외워. 일단
이거 외우고 나서 외울 게 아니잖아. 이게 일단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었죠. 성수 앞에 거에 분모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들을 외우세요. 이름들을.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그래놓고는 이걸 역수로 이렇게 적는 습관들을 연습을 합니다. 어찌됐든 외워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4월달까지 외우세요. 내가 이렇게 4월까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안 외워. 사람들이 안 외워. 왜? 시험이 10월달이라고. 안 외운다니까. 근데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말씀도 잘 또 적독하는, 시킨 대로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4월까지 꼭 외우세요. 자, 이때 이 순소득성수 한번 볼까요? 이 순소득성수. 이 순소득성수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가만히 봤더니, 자,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어. 근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야.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한 번 발생하는 겁니까?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순영업소득가 아까 영업수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인데 내 투자한 금액은 10억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5조? 맞아요. 이 5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10억을 순영업소득이 영업을 통한 순수한 이익이거든, 이게. 그래서 5년 걸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순소득성수가. 그래서 순소득성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불러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순소득성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순소득성수 밑에 뭐라 적어놨어요? 자본 회수기간. 그러면 순소득성수가 5다, 이 말은 자본 회수기간이 5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 수익률법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단 말이야. 투자 분석 기법. 자,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어디를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환원율이 아파트가 만약에 15%, 오피스텔은 12%야.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래. 종합환원율 수익률이니까.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라고요. 근데 성수는 수익률과 반대죠. 그럼 승수법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야, 작을수록 유리한 그래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입니다.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자꾸 더 이상 얘기하면 뛰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율 분석법 한번 볼게요. 비율 분석법. 그럼 이 비율 분석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안 한 방법이냐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시험장 갈 때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외우고 갔어. 근데 시험장에 떡 갔더니 조소득 성수가 떡 나오네. 어림셈법을 외우고 갔는데, 그럼 조소득 성수는 시간 가치 고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연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림셈법 안에서 뭐 조소득 성수니 지분 배당률이니 이런 것들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다, 고려하지 않은 거다? 고려하지 않은 거야. 순소득 성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시겠죠? 이게 어림셈법 아닙니까? 그렇죠. 자, 비율 분석법 볼게요. 비율 분석법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비율들이 대표적인 3개가 있어요. 3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3개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대부 비율이 뭐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 잔금이야.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이야. 이 집이 지금 10억짜리거든. 이 집의 가치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이 집을 살 때 내가 내 돈은 4억이 들어갔어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랬지. 맞아요?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그러거든. 자기 자본, 내 돈. 그럼 내 돈 4억 가지고는 집을 다 못 사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6억을 빌렸다고. 이걸 뭐라 불러? 부채. 맞아요? 그래. 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대부 비율은 뭐냐? 내 집이 총 얼마짜린데? 10억짜린데 그중에 부채가 얼마 있어? 그래, 그럼 대부 비율은 얼마예요? 1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몇 프로입니까? 60%. 이게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이란 내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이걸 뭐라 부른다? 대부 비율. 이렇게 하나로만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그냥 하나만 부르지.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이름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이걸 영어로 LTV라고 그럽니다. 론 투 밸류의 약자입니다. LTV. 그럼 LTV 그러면 대부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LTV는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담보 인정 비율 그래놓고 가로하고 LTV 이렇게 적어줘요. 왜? 똑같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LTV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뜻이 뭐라고? 전체 내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오케이? 네, 이게 대부 비율입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인 거예요.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그래. 그럼 읽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본에 대한 부채. 네, 좀 시험에 나왔었죠. 자본에 대한 부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채 비율 우리 문제에서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는요. 자본이 얼마예요? 4억이죠. 부채는요 6억이죠. 그럼 계산기 들고 6 나누기 4 하면 되잖아. 그럼 1.5 나올 거야. 맞죠? 1.5. 그럼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150%. 그래서 부채 비율의 의미는 뭐냐?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1.5라는 얘기는 부채가 내 돈보다 1.5배 더 크다. 제가 전에 A분의 B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A분의 B라는 거는 B가 A의 몇 배냐 이런 개념이라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잡으세요. A분의 B가 2다. 이 말은 첫 번째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A에 대한 B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두 번째, 이 의미는 B가, 분자인 B가 A보다 2배 더 크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계산기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B 나누기 A를 해라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다 그대로 도입하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자본에 대한 부채. 이 의미가 1.5라는 의미는 부채가 자본보다 1.5배 더 크다. 계산기 쓸 때는 6 나누기 4 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때. 우리 아까 앞에 수익성 지수 공부했거든. 수익성 지수 유출액의 평가에 대한 유입액 평가였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1.5야. 그럼 무슨 의미야? 유입액의 평가가 유출액의 평가보다 1.5배 더 크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1.5배 더 크게 들어오니까. 부채 비율의 의미 아시겠죠? 그럼 현대자동차가 부채 비율이 400%야. 부채 비율을 많이 쓰거든 기업에서도.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부채 비율이 400%다 이 말은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4배 많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부채 비율을 많이 봐요.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을. 자기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바로 나타내 주거든. 됐나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다 이 말은 부채가 많다는 뜻이겠네. 대부 비율이 많다는 것도 부채가,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다르죠.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거고,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해, 그렇지, 다르다. 자, 이제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시험에 참 잘 냅니다. 부채 감당률은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의 의미는 이런 의미거든.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또는 변제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순영업 소득이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있는지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원리금이라 그러잖아요. 원리금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맞아? 이 맞는 말입니까? 맞죠?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해놔야 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건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는 뜻입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야. 전부 다 나왔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어.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은 주로 이거 어디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쓰거든. 은행. 그럼 은행은 투자자입니까? 은행은 자기들 투자자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은행과 같이 우리가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눈다.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는 이거 한번 제가 잠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할 때. 저당 투자자가 있다고. 저당 투자자. 이게 대표적인 은행이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우리가 투자자라 그래. 그럼 지분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이거는 자본이 되는 거고, 저당 투자자가 투자를 한 거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은 주로 이 저당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판단하는 지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거든. 은행의 대부 비율 기준은 60%야. 대부 비율이 60%라고. 근데 이 사람 집이 보니까 10억짜리야. 그럼 7억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단 말이야. 6억까지만 빌려주겠다. 판단 기준이 되죠? 그렇지.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은행의 부채 비율 기준이 만약에 400%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자본은 100만 원이 있어. 그럼 500만 원 대출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4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부채 감당률도 보세요. 부채 감당률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기준 역할을 하거든. 그럼 은행에서는 최소한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원리금이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만약에 지금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 앞으로 은행에 원리금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원리금이 1,000만 원이 되려면 순영업 소득도 최소한 1,000만 원이 돼야 우리한테 원리금을 갚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잘 물어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뜻이야. 원리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 그 말은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은행은요 최소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돈을 빌려줘요. 특히 상가 같은 거 빌려줄 때는 은행이 보통 부채 감당을 1.4에서 1.6 요 정도 사이로 보통 책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빠듯하잖아. 그러니까 한 1.4 정도 이렇게 보통 해요. 어찌됐든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저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의 의미거든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작다.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양가로 이번에 보입니까? 자, 부채 감당률은 그 공식이 나와 있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뭔데? 원리금. 그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뭐 채무 불이행률이니 총자산 회전율이니 영업 경비 비율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눈길도 안 준다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아시겠죠?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돼요. 요 세 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까지 다 했어요. 투자론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투자론은 좀 가능하면 동영상을 좀 보면서 쭉 꾸준히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전에 앞에 했던 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굳이 지금 안 봐도 돼. 그건 보지 말고 그럼 시간 되면 수요 공급 동영상 좀 보고 투자론 좀 보고 요걸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다. 한 번 봐가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과 투자론을 집중적으로 계속 여러 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